안녕하세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옛 이야기를 한 자락 들으며 잠시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한양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장터에서는 커다란 옆판 앞에서 세 아이가 서로 팔을 밀치며 엿가루를 핥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엿장수가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하려 하자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만하시게.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자 곱고 단정한 한복을 차려입은 윤수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엿을 통째로 치르고 아이들의 손에 엿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여기 있다. 서로 나눠서 천천히 먹거라. 장터의 상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러다 곡간이 바닥나겠어. 소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곡식은 다시 채우면 되지만 굶주린 배는 당장 채워야 하네. 윤소아는 고을에서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나 똑부러지고 기계적인 성격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고 병든 이웃에게는 약을 지어보내는 등 그녀의 성품은 청렴결백한 아버지 윤대감과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겨울이 오기 전 윤대감이 갑작스럽게 병에 쓰러졌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에는 고을 절반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고 울음소리는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상가의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홀가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바로 소아의 남편 엄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혼인 전부터 책상보다는 술상에 앉는 것을 즐겼고 혼인 후에도 성실함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갓을 쓰고 허리춤에 손을 얹는 양반처럼 보였으나 뒤에서는 기생집을 드나들며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윗마을에는 첩 지화자도 두고 있었습니다. 지화자는 젊고 교활했으며 외모는 고왔지만 속은 차가운 이무기처럼 냉정했습니다. 교만이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나으리, 이제 윤대감도 세상 떠나셨으니 그 많은 재산이 모두 소아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대감이 남긴 논밭과 풍성한 곡식, 그리고 장터의 상권까지 모두 외동딸 소아의 것이 되자 교만과 화자는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그러나 소아만 사라진다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지 않겠어? 화자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부잣집 교수 눈치 보느라 몇 달을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좀 편히 숨쉬고 싶사옵니다. 교만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눈치 보고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도 매일 입 바른 소리만 하는 그 여편네 등살에 지칠 대로 지쳤어. 그래서 좋은 수를 하나 생각해냈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내쫓을 방법이 있어. 그는 고개를 숙이고 음흉하게 속삭였습니다. 저 멀리에 내가 아는 절이 있어. 스님이 내게 귀한 물건을 맡겨두었다 하더라. 내가 가는 대신 소아를 보내면 되지 않겠어? 화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 절로 가는 척하고 사람 없는 섬에 떨궈 놓겠다는 말씀이옵니까? 그래야지. 그럼 손대지 않고 내쫓는 셈 아니겠어? 교만은 대답했습니다. 허가 배를 몰고 가겠어? 칠복을 시키는 게 좋겠어. 놈이 돈 냄새에는 약하고 입은 더럽게 무겁지. 그날 밤 교만은 머슴 칠복을 뒤뚫러 불러 은전 몇 개를 쥐어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섬에다 마님을 내려놓고 그냥 돌아와라. 칠복은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나으리 마님을 거기다 두고 오라뇨? 그건 시끄럽다. 네 가족 평생 굶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하거라. 교만의 목소리는 차갑게 잘렸습니다. 며칠 뒤 소아는 남편의 말을 따라 아침 일찍 서해로 나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그날 교만은 소아의 표정을 살피다 부드럽게 웃으며 달래듯 말했습니다. 부인, 그 스님이 당신을 꼭 보고 싶어 하시더이다. 나도 함께 가고 싶지만 급히 영월에 며칠 다녀와야 하니 어쩔 수 없지 않겠어? 소아는 고개를 겨우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워실이 급해 저를 혼자 보내십니까? 대체 그 스님께 받아올 게 무엇입니까? 그건 나도 모르나 중요한 물건이라 하시더이다. 부탁 좀 하오. 소아는 남편의 드물게 다정한 말에 잠시 의심을 거두었다.
포구에 도착하자 칠복이 작은 도배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다. 날씨는 잔잔했으나 서쪽 하늘에는 먹구름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칠복은 낯없이 노를 저어 포구를 떠났다. 소아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멀어지는 육지를 잠시 바라보다가 얼굴에 스치는 묘한 서늘함을 느꼈다. 한참을 가던 중 칠복이 소아에게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여가 맞나? 소아는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왜 그러느냐? 칠복은 머뭇거리다 헛기침을 했다. 마님, 죄송하오만 제가 좀 급해서 말입니다. 소피를 잠깐 보고 오겠소. 저 앞 모래사장에 잠시 배를 대겠으니 마님께서는 잠시 쉬고 계시지요.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좀 쉬고 가야겠다. 배를 오래 탔더니 잠시 걷고 와야겠다. 도배가 모래사장에 닿자 소아는 발을 내디뎠다. 바닷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멀리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모래 위를 몇 걸음도 채 걷지 않았을 때 뒤에서 물살을 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순간 소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고개를 돌리자 도배가 이미 모래사장을 떠나 바다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아니, 칠복,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배를 돌려라, 당장! 멀어져가는 돛배 위에서 칠복은 고개를 숙였다. 죽을 죄를 지었구만요, 마님. 마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모르는 나쁜 놈이구만요. 그 한마디를 끝으로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힘껏 노를 저었다. 도배는 파도에 실려 순식간에 점이 되었고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소아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가슴이 서서히 쪼여들었다. 머릿속에는 남편의 부자연스러운 웃음이 떠올랐다. 그 인간 짓이 틀림없어 나를 외딴 섬에 버린 게야. 입술이 발들어 붓고 등골로는 싸늘한 땀방울이 한 줄기 흘렀다. 교만의 뻔뻔한 얼굴이 떠오르자 소아는 주먹을 움켜쥐고 바닥을 갈았다. 곱씹을수록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내가 아무리 미워도 어찌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느냐. 내 사람만 나가면 니놈들 결코 그냥 두지 않으리라. 말이 끝나자마자 꼬르륵 아침부터 입에 든 것 하나 없는 배가 허기를 울렸다. 소아는 해변을 따라 비틀거리며 걷다가 모래 속에서 손바닥만한 조개를 발견했다. 손톱으로 껍질 틈을 억지로 빗자 짠물이 튀어 얼굴을 적셨다. 비린 냄새가 코를 찌르고 혀끝에 소금기가 스쳤다. 아유, 짜! 조개살은 짭짤했지만 입안이 쓰려왔고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소아는 해변으로 더 들어가 풀잎과 덩굴뿌리를 씹었다. 퇴, 아우서! 씹을수록 입안이 떨리고 속이 울렁거렸지만 굶어 죽을 순 없었다. 밤이 되자 바닷바람은 살을 내리는 칼바람으로 바뀌었다. 젖은 치맛자락을 모아 껴안고 바위 밑에 몸을 움크렸다. 별빛은 차갑게 내려앉았고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온몸을 감쌌다. 소아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순 없지. 허나 이 망대에서 어떻게 살아남단 말이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꺼지기 않았지만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섬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서서히 파고들었다. 벌써 무인도에 홀로 지낸 지 4일째, 소아는 기력이 다해 해변 모래 위에 몸을 누였다. 숨결은 힘이 빠졌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그때 멀리서 작은 배 한 척이 물살을 가르며 다가왔다. 배를 모는 이는 30이 채 안 돼 보이는 젊은 사내 지광이었다. 그는 해변의 널브러진 형체를 발견하고 눈을 가늘게 뻗다. 저게 사람인가? 노를 멈추고 잠시 살펴보다가 이내 모래사장 가까이 배를 댔다. 확실히 사람이었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옷자락이 축 늘어져 있었다. 지광은 놀란 숨을 삼키고 노를 묶어 고정한 뒤 모래 위로 뛰어올랐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어깨를 흔들었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러다 숨 끊어지겠군.
지광은 주위를 두리거리다 옆에 나무 바가지를 집어들었다. 지광은 성큼 바닷가로 걸어가 물을 퍼와 소아의 얼굴에 철컥 끼얹었다. 헉! 소아는 급히 숨을 몰아쉬며 몸을 움찔했다. 이제 정신이 좀 들어오셨군요. 지광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소아는 힘겹게 눈을 뜨며 바짝 마른 입술을 겨우 떼었다. 여기가 어디요? 지광은 허리춤에서 물병을 꺼내 남은 물을 조금 따라 입에 대주었다. 소아는 한 모금을 삼킨 후에야 가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아, 사람 없는 이런 무인도에 무슨 일로 쓰러져 있는 것이요? 지광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의아함이 뒤섞여 있었다. 소아는 대답 대신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말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하늘이 번쩍하고 천둥 소리가 울렸다. 서쪽 하늘이 시커멓게 몰려오고 바다 위에는 성난 파도가 몰아쳤다. 지광은 하늘과 바다를 번갈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 조그만 배로 나갔다간 단숨에 뒤집혀 고깃밥이 될게요. 일단 피할 곳부터 찾아야겠다. 그는 바닷가에 메어둔 도배부터 확인하러 갔다. 도배는 반쯤 젖혀져 있었고 바람이 세차게 불자 배가 모래사장을 조금씩 미끄러지고 있었다. 지광은 굵은 노끈을 풀어 바위에 2번, 3번 단단히 감아매고 돌아왔다. 이제 됐어. 발 조심하시오. 그는 소아의 팔을 붙잡았다. 소아는 힘이 빠져 발끝만 질질 끌며 걸었다. 발이 내 발이 아닌 듯하오. 며칠이 지난 건지도 모르겠고 배가 고파 더는 힘이 없어. 그럼 그쪽 발은 내 발이라 생각하고 내가 끌고 가겠어. 그냥 따라만 오시오. 지광은 억지로라도 웃음을 섞어 말하며 덩굴을 헤치고 나갔다. 곧 빗방울이 굵어져 얼굴을 후려쳤다. 하늘은 검푸르게 물들고 바람은 소나무 가지를 꺾을 듯 휘몰아쳤다. 소아는 손으로 빗줄기를 막으며 물었다. 이 비바람 속에서 어찌 버티겠소? 나가면 죽는 길, 들어가면 사는 길이요. 살고 싶으면 제 말 듣는 게 좋을 거요. 지광은 앞장서서 바위 틈을 훑다가 움푹 팬 그늘을 발견했다. 저기 보이오. 저 바위 밑이면 하룻밤은 버틸 수 있어. 비가 더 세지기 전에 들어갑시다. 두 사람은 빗물에 젖은 바위를 붙잡고 미끄러지듯 기어올라 동굴 입구에 다다랐다. 소아는 헐떡이며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겨우 숨을 골랐다. 덕분에 살았으니 은혜는 잊지 않겠소? 지광이 웃었다. 그 은혜 갚으시려면 목숨부터 붙드시오. 동굴 밖에서는 파도가 미친 듯 바위를 삼키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번졌다. 소아가 사라진 지 4일째, 장터와 우물가에는 하루 종일 수근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들었어? 마님이 서해 어딘가 삼절에 들어가 속세를 끝낸다더라. 아니, 스님이랑 눈 맞았다던데. 이 소문은 전부 교만이 흘린 거짓말이었다. 그는 시침을 떼며 안악들에게 다가가 일부러 덧붙였다. 마님이 스스로 절에 들어가겠다 하셨어. 자기를 더는 찾지 말라고 하셨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배를 타고 떠나는데 나도 어찌나 놀랐는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칠복은 속이 타들어갔다. 밤마다 아이들이 자는 방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거짓말로 떠돌던 나랑이 애들 걷어먹여준 게 마님인데 내 손으로 버리다니 이 죄를 어찌 갚는담. 그 사이 화자는 태연히 안방을 차지했다. 여종과 머슴들은 소아를 믿었기에 뒤에서 수근거렸다. 마님이 그럴 리가 없지. 그렇다니까 마님 사라지자마자 첩을 들여오다니. 그러다 그 말이 화자에게 들어가면 내질이 이어졌다. 감히 뒤에서 혀를 놀려. 여종들을 장독대 옆에 무릎 꿇린 채 비를 맞으며 반나절을 입게 했다. 동굴 안에 몸을 들이자 곧 하늘이 저렁저렁 갈라지는 듯한 천둥이 울렸다. 지광은 마른 장작과 나뭇가지를 긁어 모으느라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흘렸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목선으로 흘러내렸고 팔뚝의 근육이 장작을 줄 때마다 힘줄과 함께 우람하게 솟았다. 불씨가 살아나자 붉은 빛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그제야 소아는 제대로 그의 얼굴을 보았다.
어머, 저 사람? 이제 보니 지광은 인물도 훤칠하고 근골도 뛰어났다. 빗속에서 마른 멸치 같은 교만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지광이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인, 어쩌다 이런 곳에 혼자 계셨어요? 소아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남편이 저를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을 노린 것이지요. 서해 섬에 있는 절에 심부름을 보내는 척하고 외딴 섬에 저를 버린 것이지요. 지광은 눈썹을 찌푸리며 낮게 내뱉었다. 아무리 재산이 탐난다 해도 아내를 무인도에 버리다니 그건 사람을 쓰는 짐승이지요. 사람이 어찌 제 아내를 이런 곳에 버릴 생각을 하오. 소아는 씁쓸하게 웃었다. 짐승보다도 못한 짐승이지요. 짐승도 제 식구는 해치지 않으니까요. 실은 첩이 있다는 것쯤은 진작 알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렸지요. 절로 가라 할 때도 수상했지만 설마 일이 이렇게 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장작을 불에 밀어넣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절이 고운 아내를 버릴 궁리를 하다니 나 같으면 업고라도 다니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아의 가슴 한켠이 쿵 하고 울렸다. 혹여 방금 달아오른 뺨을 들킬까 두려워 그녀는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다. 지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마 제가 아니었으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을 겁니다. 제가 부인을 살린 겁니다. 소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을 바라봤다. 혹시 어부이십니까? 지광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저 바다를 떠도는 떠돌이일 뿐이요. 사실 오늘이 제 여동생 기일입니다. 동생이 10살 되던 해에 바다에서 잃었지요. 그래서 해마다 이날이 되면 바다로 나옵니다. 소아는 놀라며 물었다. 어찌 그런 일이? 지광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른 동생이 배 위에서 제 누이를 밀었습니다. 누이는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저 우리가 눈에 가히 같았다더군요. 불빛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조심스럽게 마주쳤다. 동굴은 여전히 비와 바람이 세상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서로의 깊은 상처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밤새 미친 듯 몰아치던 바람은 새벽이 되어야 잦아들었다. 동그란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했고 서쪽 하늘은 씻긴 듯 맑게 열렸다. 지광이 모래를 털고 일어섰다. 부인, 지금이 기회입니다. 날씨가 바뀌기 전에 나갑시다. 소아는 힘겹게 몸을 추스르고 그의 뒤를 따랐다. 해안가 모래빛이 눈앞에 드러날 쯤 지광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아니, 이럴 수가. 그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있어야 할 배가 없었다. 어제 바위에 단단히 묶어둔 작은 돛배는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모래 위에는 너덜너덜해진 노끈 함가닥이 바람에 나풀거릴 뿐이었다. 지광의 얼굴이 굳었다. 분명 단단히 묶었는데 밤새 파도에 풀린 건가? 소아의 숨이 턱 막혔다. 그럼 우린, 지광이 짧게 잘라 말했다. 우린 발이 묶였어. 배는 밤새 떠내려가고 남은 건 마른 모래와 텅 빈 물병뿐이야. 목이 타고 배는 고프고 눈앞이 캄캄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앉아 망연자실하던 그때 수평선 끝에 작은 배 하나가 얼음처럼 나타났다. 지광이 벌떡 일어섰다. 저기 배가 오니 손을 드시오. 소아는 정말이냐는 듯 두 사람은 팔을 흔들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배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러나 배 위에서는 산세가 범상치 않았다. 거친 수염, 검게 그을린 얼굴, 허리춤에 칼, 입꼬리가 산처럼 올라간 웃음이 다가왔다.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양반들. 우두머리의 시선이 소아를 훑자 지광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순간 지광이 반사적으로 소아를 끌어당겼다. 그게 제 아내요. 소아는 지광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한 채 두 눈만 깜빡였다. 해적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자 지광이 재빨리 말을 이었다. 사정이 있어 고립됐소. 마을까지만 데려다 주시오. 응당 보답하겠습니다. 마을까지만 하면 우리 배를 떠나게 해줄 테니. 다른 해적이 거들었다.
응당 보답하겠다는 말로는 믿을 수 없소. 살려줬더니 보답하라 하던 사람들도 많았거든. 지광은 숨을 삼켰다. 이 몸과 가진 걸 다 걸고 약조하겠소. 그때 가장 앞에 있던 해적이 갑자기 칼끝을 지광 쪽으로 겨누었다. 그 말, 지금 피로써 보증할 수 있겠나? 소아는 숨을 삼키고 지광의 옷자락을 움켜잡았다. 지광은 눈을 가늘게 뜨고 대꾸했다. 사람 목숨값이라면 피 한 방울로는 모자라지 않소. 그 짧은 한마디에 해적들이 잠시 웃음을 멈췄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더니 그들의 눈빛이 장난에서 사냥꾼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좋다. 마을까진 데려다 주지. 대신 그 전에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할 거다. 우두머리가 지광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저 안쪽 바위 절벽에 꽝이 많다지. 한 마리 잡아오면 그 대가로 태워주지. 아니면 여인을 놔두고 혼자 가든가. 말 끝에 날카로운 웃음이 섬뜩하게 번졌다. 옆에 해적이 껄껄 웃었다. 안관님, 내 손재주 보자고. 소아가 몸을 움찔하자 지광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공이든 뭐는 잡아오겠소. 허나 이 여인은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마시오. 해적 우두머리가 잠시 지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큰 소리 치는 걸 보니 허투루 볼 사람은 아니군. 좋아. 시간은 해질 무렵까지다. 못 오면 이 여인은 우리 배에 실어가겠으니 그리 아시게. 지광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금방 잡아오리다. 지광은 소아를 돌아보며 짧게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저놈들 눈을 속이려면 속도보다 머리가 먼저요. 잠시 후 멀리 언덕 위에서 지광의 목소리가 터졌다. 여기 꼭 만 있는 게 아니오. 토끼도 있고 커다란 사슴도 있어. 이런 건 혼자 들고 가기 힘드니 어서 올라오시오. 해적 셋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뭐? 사슴이라? 그건 우리 몫이지. 오늘 고기 맛 좀 보겠는데 어서 가자. 그들은 칼을 허리에 찬 채 언덕을 향해 뛰어올랐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광은 몸을 낮춰 반대편 비탈로 재빨리 내려갔다. 해변이 눈앞에 드러나자 모래사장에 묶여있던 해적의 배가 보였다. 지광은 곧장 배에 뛰어올라 노를 집어들었다. 마님, 지금이요. 바위 틈 속 그늘진 곳에 숨어있던 소하가 달려와 배에 올라탔다. 지광이 배를 힘껏 밀자 작은 배는 곧바로 바다 위로 미끄러졌다. 멀리서 해적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야, 저놈이 배를 훔친다. 빨리 잡아.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광의 노질은 바람처럼 빨랐고 섬과 해적들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다. 소아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이제 우린 사는 겁니까? 지광은 짧게 대답했다. 육지에 닿기 전까진 마을을 놓을 순 없지만 기회는 우리가 잡았어. 가까이 해적의 배를 훔쳐 달아난 소아와 지광은 멀어져가는 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치는 해적들을 바라보았다.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는 그들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질 즈음 두 사람은 그제서야 웃음을 터뜨렸다. 배 안에는 해적들이 남겨둔 물동이와 김이 살짝 뺀 주먹밥이 있었다. 둘은 말없이 허겁지겁 그것부터 집어들었다. 짠맛이 강했지만 며칠 만에 입에 넣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다. 햇볕은 여전히 뜨겁고 목은 마르지만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에 깊은 숨이 터져나왔다. 잠시 노를 멈춘 지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어찌할 생각이십니까? 소아는 물가에 반짝이는 윤수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대답했다.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야죠. 먼저 저를 죽음으로 내온 놈들 혼내고요. 그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순한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 무인도에서 굶주림과 죽음을 견디며 살아남은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칼끝 같은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포구에 닿자 지광과 소아는 배에 서내렸다. 소아는 깊이 허리를 굽혔다. 덕분에 이 목숨 건졌사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소첩은 아랫마을에 사는 윤소아라 하옵니다. 훗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들러주시옵소서. 지광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고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그날 오후 어둠이 깔릴 무렵 힘겹게 마을에 도착했다. 골목 어귀에서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소근거렸다. 많이 쏘?
아니, 섬 절로 도망쳤다던데? 그것도 스님이랑? 소아는 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으리르리한 기와집 대문 앞, 대문 밖부터 검은 곳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안으로 들어서자 화자는 비단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고 교만은 술상 앞에서 호탕하게 웃고 있었다. 소아는 뚜벅뚜벅 대청으로 걸어갔다. 검은고를 뜯던 여인이 놀라 손을 멈추자 교만이 뒤를 돌아보며 소아에게 소리쳤다. 흥이 한창인데 왜 멈추고 난리야? 그 순간 교만의 시선 끝에 소아가 서 있었다. 아니, 당신이 어찌 살아있는가? 내가 이렇게 쉽게 물러날 줄 알았냐? 이제는 집에 들여서 잔치를 벌였더냐? 그녀의 목소리가 대청을 울렸다. 소아를 보고 기겁을 하던 교만이 이내 뻔뻔한 얼굴로 소리쳤다. 뭐하며? 거짓말이요? 내가 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아는 대청 한쪽에 놓인 묵직한 녹그릇을 번개같이 집어들었다. 그 더러운 입 다물라! 소아가 힘껏 교만의 머리를 내리치자 묵직한 소리가 대청 안을 가득 메웠다. 교만의 상투가 휘청이며 무너졌고 그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뒤로 주저앉았다. 소아는 한 걸음 다가서며 차갑게 내뱉었다. 내가 진작부터 네 놈 속에 시커먼 것을 알았지만 돈에 눈이 멀어 제 아내를 외딴 섬에 내다 버릴 줄은 몰랐다. 이 죄를 네가 알거든 무릎 꿇고 들어라. 대청은 숨조차 삼킨 듯 고요했다. 교만의 이마에서 천천히 땀과 피가 섞여 흘러내렸다. 엄교만, 나를 무인도에 버리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 한 죄, 그 죄값은 준비가 됐겠지? 교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칠목이 그놈이 그놈 짓이요. 소아는 대답 대신 해적의 배에서 가져온 칼집을 그의 발 앞에 던졌다.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시오. 내가 죽을 뻔한 사흘 동안 너는 무엇을 했는지. 마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교만은 화자를 내팽개치고 뒷문으로 달아났다. 그날 밤 교만은 땀범벅이 된 채 관화 뒤편으로 숨어들었다. 진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수령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교만은 허리를 굽히며 묵직한 보자기를 내밀었다. 안에는 은전 꾸러미가 번쩍였다. 수령 어르신, 이 일은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해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 여자가 절로 도망쳤다가 돌아와 발뺌하는 것으로 꾸며주시고요. 수령은 보자기를 들어 무게를 재더니 입꼬리를 올렸다. 하하, 사소한 일로 관하가 시끄러울 필요는 없겠어.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하지. 다음 날 수령은 관하로 들어가 교만의 죄를 조목조목 고했다. 그러나 수령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비웃듯 말했다. 윤소아, 그대가 스스로 절로 들어갔다 돌아왔다 들었네. 게다가 스님과 함께였다지.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건 무슨 심인가? 관하 앞마당이 술렁였다. 수령의 말에 서리와 아전들의 비웃음이 퍼졌다. 소아는 억울함에 손을 덜덜 떨며 이를 악물었다. 그 순간 관하 대문이 쾅 하고 열렸다. 지푸른 도포에 서해 순식 깃발을 꽂은 수군 참군을 입은 사내가 당당히 들어왔다. 그는 주저함 없이 소아 곁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여인을 모함하지 마시오. 나는 서해를 순시하는 수군 참군 지광이요. 그녀가 무인도에 버려진 현장을 내 눈으로 보았소. 소아의 눈이 크게 떠졌다. 아니, 자네가? 그때 뒤편에 있던 칠복이 무릎을 꿇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님이 시켜 제감님을 무인도에 버렸습니다. 죄값 달게 갚겠습니다. 수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광은 수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덧붙였다. 진실을 덮는다면 그건 고을 수령이 아니라 죄인의 길을 택하는 것이요. 지광의 증언이 끝나자 관화 앞마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수령은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엄만, 지화자, 윤소아를 무인도에 버려 죽이려 한 죄, 그 재산을 가로채려 한 죄가 명백하다. 즉시 보승주를 가져오라. 보졸들이 달려가 두 사람의 팔을 거칠게 비틀어 묶었다. 이건 모함이야. 난 결백하오. 수령님, 저한테 은전 꾸러미 받으셔. 수령이 뒤돌아보며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아, 자네는 거짓 모함의 뇌물까지. 그 죄목 하나 더 추가해야겠군. 화자는 울부짖으며 소아를 향해 악다구니를 질렀다. 잘못했어, 마님. 제발 살려주시오. 그러나 소아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토록 죽고 못 살던 엄교만 내가 너한테 붙여주마. 평생 옆구리 끼고 살면서 그놈 고약한 신보나 곱게 달래보거라. 남의 산의 탐죄, 그게 네 벌이여. 평생 짊어질 업이 될 터이니라. 며칠 뒤 관하 앞마당. 교만과 화자는 관하 마당에 엎드린 채 곤장을 맡고 있었다. 퍽, 퍽, 소리마다 교만의 신음이 섞였다. 사람들이 둘러서 혀를 차며 말했다. 저놈들이 그 마님을 죽이려 무인도에 버렸다지? 그럼 그렇지.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소아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지광적으로 걸어가 고개를 숙였다. 저를 몇 번이나 살려주신 게 옵니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사오릴까? 지광이 미소를 지었다. 갚을 것 없어. 다만 다시는 혼자 버티려 하지 마시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바람이 마을을 스쳤다. 소아는 마당가 매화꽃을 손질하다가 대문 쪽의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 서해 순시복장을 벗고 평범한 차림에 지광이 서 있었다. 안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소아는 잠시 놀란 뒤 조용히 웃었다. 은혜, 어찌 갚아드려야 할까요? 지광이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갚으시오. 오래 걸려도 좋으니. 매화향이 바람을 타고 번졌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하늘 위로 머물렀다.